여러분들에게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서 수익이 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비주도주를 정리하자. 저 정부의 밸류 오브 에이지를 그럼 고려할 때 증권은행 지주사 투자 많이 올랐죠. 지금도 유효한 전략일까요? 저는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 부분은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효한 전략이냐라는 질문에 지금도 사야 되는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면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되기 때문에 ETF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정부가 밸류업에 대한 것들 3차 상법 개정을 하고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요거를 뭐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미래에셋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키움증권을 사겠습니까? KB 지금 다 올라간 걸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래도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ETF 아니면 금융지주사 관련된 ETF 이런 것들을 지금 투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ETF의 장점은 뭐죠?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급을 받은 급여소득자 같은 분들이시라면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최근 상법 개정 구형 우선주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우선주 투자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특수한 매매죠. 우선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우선주만 올라가게 되면 시장 끝물이었어요. 항상 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선주는 그냥 하나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배당을 1% 더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은 배당을 주는데 배당을 뭐 20% 주는데 21% 주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보긴 하겠습니다만 의결권이 없다라는 게 우선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개인들의 우선주 투자는 그렇게 별로 권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1%가 어떻게 보면 큰 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워낙 클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매도할 때도 우리가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매도에 따른 부분들까지 따지면 본주를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이제 두 달, 뭐 정확하게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뭘 사야 하면서 유망석트는 뭘로 보시나요? 저는 의외의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기간이니까 지금 상태에서 잘못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11월, 12월 달에 잘못 매매하면 올 한 해 벌어놓은 걸 다 토해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서 수익이 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비주도주를 정리하자. 이게 제 코멘트입니다.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도주를 지금부터 모아간다? 요거는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면 반도체, 조방, 원전, 그 다음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죠. 요거가 아닌 주식들을 갖고 계시다라면 조금 정리를 좀 해서 갈아타는 현금을 만들어 놨다가 이 주도주가 움직일 때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던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시던 뭐 하다못해 2차전지를 보유하시던 하면서 계좌 전체가 플러스가 났다라고 한다라면 비주도주를 철저하게 좀 쳐내자. 특히 그중에서 뭐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정말 보기 싫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계좌가 플러스 났잖아요. 계좌가 플러스 났으면 이참에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참에 정리를 해서 오히려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 2차 상승할 때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 잘 벌고 막 일을 하더라도 집안에 조금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전체적인 큰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잖아요. 결국 이 40% 50%짜리가 자꾸 신경을 쓰이다 보면 이거 언제 원금되면 큰일 도모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간에 계좌를 리밸런싱하는 것으로 삼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주도주는 반도체, 조방, 원전까지인가요? 거기 밸류 프로그램. 밸류업에 그럼 어떤 게 해당되겠죠? 이제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 예. 그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증권사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을 본다라면 지주사들 같은 지금 SK 삼성물산 굉장히 52주 신고가가 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키움증권 좋고요. KB금융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국인들 수급이 다 붙어 있어요. 결국 사이즈 문제인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사이즈를 사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외국인들이 저는 4,500까지 이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4,500에서 5,000까지는 개인이 이끌 가능성이 있지만 이 동력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현 정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거기 때문에 정부로 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보면 거기에 또 맞춰야 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에 편승하는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여쭤봐야 될 텐데요. AI 거품론도 있고 한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마저 중국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런 미중 갈등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빨리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 이거와 또 관련해가지고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을 좀 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입 안 한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저사양 칩까지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하더라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칩으로 현재 지금 인공지능을 돌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좀 낼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저사양 칩 가지고 중국이 무엇을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변동성 요소를 자아내는 부분들이지만 대세가 바뀌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워낙 고사양, 저사양 좀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중국 수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현재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우리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의 악재다라기보다는 물론 악재는 악재죠. 뭐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서 악재이지 이것이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소는 아니겠다. 결국 미중 간의 갈등이 빨리 해소돼야 될 것 같은데 관건은 이걸 뭐 관세 정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있는 내년 가을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의 노이즈이지 대세적인 하락을 이끄는 부분은 아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또 1999년 닷컴버블과 현재 AI를 비교한 시각이 여전히 있는데 AI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정말 고평가 상태인지 또 AI 산업은 성장의 초입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거품 논하기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어쪽에 가깝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이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꽤 오래 다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회사 이름이 닷컴만 부르면 그때는 상한가가 6%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한가를 쳐요. 그럼 거기서 뭐 묻지 마식 투자, 정말 인터넷이 모든 것을 이끌 것이다. 이제 밀리니엄 시대가 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뭐 이런 버블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게 또 동조하시는 분들이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하드웨어 기업 말고 뭐가 있어? 소프트웨어들은 별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이 거품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거품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밸류에이션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바닥론을 얘기할 때 PBR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PBR이 1배 정도 수준이니까 올라가야 된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갔어. 그래도 아직 1.8배 정도 되는 건데 PBR이. 그러고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제 PER 비교입니다. 엔비디아라든지 우리가 TSMC 같은 경우 PBR이 대략 한 40배에서 60배 정도 됩니다. 40배에서 60배 정도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절대 수치가 40배에서 60배 정도라고 높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피터 린치도 PEG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PEG는 PER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PER을 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TSMC가 현재 지금 40배의 PER이면 TSMC가 현재 지금 이익 성장률이 어떻게 되죠? 40%씩 늘어나죠. 그러면 PEG가 1이죠. 그러면 아직 고평가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확하게 표현을 받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2개월 포워드로 나타난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직 한 20배 수준입니다. 근데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TSMC처럼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PEG가 한 0.6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고평가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 그리고 산업,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 이 질문을 두 개로 쪼개야 되는데요. AI 산업의 성장의 초입이다? 이거는 오케이. 그리고 밸류가 고평가냐? 아니다. 이렇게 질문을 쪼개서 아직까지 성장 여력은 저는 열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극단론적인 어떤 가격들이 나와요. 삼성전자가 17만 원, 하이닉스가 100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가 나오는데 요 내용들을 자칫 잘못하면 밸류가 빠지고 그냥 절대 레벨로만 얘기하시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약간의 거품 징후이긴 해요. 하지만 이 가격까지 도달한다라면 거품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아직은 거품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긍정적 리포트 증권사에 많이 내고 있는데 상승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주가 전망 한번 해주신다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15만 원 당연히 간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100만 원 부근의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당장 언제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논외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한다라고 하면 뭐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15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둘 필요가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수준을 놓고 보면 100만 원 부분까지 이제 시도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변의 여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경쟁자로 나서느냐 아니면 다른 데서 또 경쟁자 나서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지금은 마냥 간다. 우리가 거기서 한번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게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간다 그러다가 못 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딱 거기서 느끼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막대 그래프예요. 2000지랑 똑같습니다. 막대 그래프들을 모아놓으면 막대 그래프들이 이렇게 막 올라간다라고 이제 막 얘기들을 하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뭐 17만 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의 거품 징후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이 데이터 센터를 모아놓은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말이 길었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0만 하이닉스, 10만 전자, 삼성전자 놓치는 투자대 상시감이 큰데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요거는 안착 여부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10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건데 분할을 너무 이렇게 서두르시는 말고요. 한 10번 정도 쪼개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유의할 수 있겠다. 근데 외국인들은 11월 초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이 팔고 삼성전자는 사고 있다던데 이 상반된 매매 이유는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걸까요? 일부 조금 차익 실현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시장을 팔았을까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뭐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방송에 이제 출연하면서 11월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월 달이면 펀드 매니저들 이것은 국내외 막론하고 외국인도 펀드 매니저라고 보고 국내에서도 펀드 매니저들이 있죠. 펀드 매니저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패시브 펀드 매니저들 지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패시브 펀드 매니저들은 조금 고통스럽답니다. 왜냐하면 요 볼펜 지수면 요 지수를 벤치마크라고 부르고요. 벤치마크 대비 내가 수익률이 오르냐 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패시브 하는 애들이 왜 괴롭냐면 하이닉스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패시브는 한 종목을 10% 이상 못 담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그러면 하이닉스를 이빠이 못 담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담았느냐? SK 스퀘어라든지 SK를 담으면서 이 수익률을 추정했지만 요 수익률이 요 바로 밑에 있어요. 아무래도 지수만큼 못 돌아간 거죠. 그래서 패시브 애들은 많지만 액티브 애들은 이 위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마음껏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브 하는 애들은 지금 한번 기사된 적이 있는데 이제 미국을 빗대서 한 건데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올해 미국도 수익이 좋았고 우리나라도 수익이 좋다 보니까 이걸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확정하는 과정이니까 더 이상 안 산다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팔게 되는 거죠. 요 과정이 11월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제가 10월 달에 뭐 최경영 TV나 다른 데 출연하는 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 나타난다라고 봐요. 그래서 약간의 많이 올라간 건 좀 팔고 덜 오른 걸 사는 과정이지 이게 대세적으로 하이닉스가 나쁘고 삼성전자 좋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펀드 매니저들의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으면 2027년까지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공감하시나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HBM이라든지 DRAM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HBM이 앞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어요. DRAM과 HBM은 좀 다르죠. 근데 HBM이 전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논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휴대폰을 이제 들고 있는데요. 이 휴대폰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최신폰 한 200만 원 정도 내외로 하죠. 제일 좋은 것들은. 그런데 그게 이제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 구형 폰은 똥값이 되고 새로운 휴대폰 계속 200만 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HBM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HBM이라는 것이 결국 수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력을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형을 가야 돼요. 신형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가 떨어지고 계산 성능은 급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HBM 가격이 떨어진다? 저는 거기에 용납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DRAM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GPU하고 HBM이 만나는 이유는 GPU는 계산을 하고 HBM이 계속 기억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DRAM이라든지 우리가 CPU 같은 경우도 계속 사용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슈퍼사이클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슈퍼사이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크게 호황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랠리가 HBM 중심에서 서버 DRAM, ESSD, 메모리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DRAM 시에 심각한 공급 부족이 온다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 D램 공급이 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네. 그동안 D램에 대해서 투자를 좀 잘 안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 공장이라든지 시간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공급 부족이 온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조금 너무 앞선 얘기가 아니겠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김 작가님도 유튜버시지만 저도 유튜브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마이크라든지 카메라 새로 사지 마라. 중고 시장 가면 하다가 멈췄던 맞아. 신품 많죠. 같은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도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확인된 건 제가 아니지만 GPU 같은 경우 살 때는 굉장히 비싸지만 GPU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했더니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리스나 렌탈 비용은 좀 낮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제 갭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심각한 메모리 전반적으로 퍼지느냐 여부는 조금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 전체가 커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근데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 보유를 사상 최대로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아들 마음도 모르는데 워렌 버핏 마음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미천한 제가 생각해 보면 워렌 버핏은 항상 IT 쪽들이 갈 때는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이제 밀리니엄 버블도 검토를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워렌 버핏은 투자를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당상히 저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워렌 버핏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면 투자를 안 한다. 지금 워렌 버핏은 현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기준점의 주식이 안 몰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니콜라스 다비스라고 박스 이론을 만든 분도 결국 하락장에서 손실을 안 본 것이 박스 이론은 박스 하단으로 주가가 내려갈 때 주식을 다 파는 거거든요. 이유로 불문하고 다 파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익을 지키는 것처럼 워렌 버핏도 지금 이 장을 내가 못 쫓아간다 조급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원칙에 맞는 주식, 내 원칙에 맞는 밸류에 있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식을 안 산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러한 원칙에 맞고 밸류에 맞는 주식이 오면 주식을 살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을 높였으니까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 논리는 조금 경계를 하자. 자, 자산시장 그럼 양극화 속에서 서민분들이 좀 자산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올해 초 대비해서는 뭐 사실 거의 모든 자산이 올랐죠. 금, 코인, 서울부동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요즘에는 뭐 예금 적금하는 사람만 너무 박탈감을 좀 크게 느낄 것 같고, 주식시장 안에서도 중소형주 투자하는 사람은 또 박탈감을 느끼겠죠.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지금 오늘도 보면 아까 코스피가 2.85% 올랐는데 코스는 0.6%밖에 안 오르네.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도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을 놓고 보면 지난번에 김 작가 TV 나왔을 때 그쯤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가장 먼저 시작됐어요.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투자 자산이 다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그랬고요. 금 같은 경우 추석 지나고 나서 좀 변동성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건데 결국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누군가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시간과 상관없이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주식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겁이 나면 일단 모의 투자부터 하시라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증권사 HTS가 다 모의 투자가 가능하니까 MTS든지 이 부분을 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분할해서 또 투자를 해보시고, 또 요즘은 가장 좋은 게 정말 저는 투자에 좋을 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ETF가 다양해졌잖아요. 다양한 ETF, 금 ETF도 있고 여러 가지 ETF들이 있기 때문에 이 ETF를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는 거예요. 소액으로 10만 원 단위로 100만 원 단위로 한 번씩 투자를 해보시면서 이 감을 익히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저성장 시대, 그리고 이제 투자의 시대라고 본다라면 투자를 안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서로 또 퇴직연금을 우리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DB형이 아니라 DC형 같은 경우는 김 작가님도 DC형이고 저도 DC형이면 DC형은 스스로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퇴직금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회사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DC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노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공부는 꼭 해야 된다. 그 공부를 뭘로 하느냐? 유튜브와 책을 통해서 저는 꾸준히 공부를 하자.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여러 섹터 점검해 주셨는데 지금 현금 1억 있다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 현금을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50%는 앞서 언급드렸던 조방원전에 1,000만 원씩 반도체까지 1,000만 원씩을 조금씩 조정치마다 모아가자.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아가면서 신규로 들어간다라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연말이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올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 이제 새롭게 다시 올라가는 것에 집중적으로 따라가자. 그러니까 지금은 5천만 원을 펼쳐놓는 거예요. 조방원전 반도체에 펼쳐놓고 그 중에 5천만 원을 가지고 나중에 그 주도주가 나오면 거기에 확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세우시면 올 연말에 지금까지 뭐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도 내년부터 다시 지수가 4천에서 5천 간다라면 충분히 수익률을 많이 할 수 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말자. 그렇죠. 올해는 특히 조급해하지 않아야 될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또 소장님 유튜브 채널 하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홍보 한번 하고 예. 계시잖아요. 예. 제가 몇 번 개인 유튜브를 하다가 뭐 했는데 이번엔 좀 진득하니 해보려고 리더스 인덱스 TV라는 유튜브입니다. 박주근 대표라는 리더스 인덱스 대표랑 같이 시작을 했고요. 이 유튜브는 좀 특이한 게 주식의 추천 종목으로 사라 팔아라라는 얘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속내용, 기업의 깊은 얘기, 인사이동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두 기업을 비교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황이라든지 추천 종목은 여러분들 김작가 TV를 잘 애청해 주시고요. 저희 리더스 인덱스 TV 같은 경우는 기업의 깊은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찾아주셔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 소장님과 2026년 주식시장 전망 시간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난 소장님은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